하락폭이 너무 커요. 코스피가 이제 고점에서 40%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고,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게 기업의 이익이 꺾였냐 이걸 보는데, 실적은 꺾인 게 아니라 앞으로 더 좋아질 거래요. 경제나 어떤 신용에 뭐 문제가 생겼나, 금리적인 문제도 아니고, 그다음 뭐 미국 경제도 문제가 없고, 단위적으로 레버리지 ETF가 안 나왔어야 되는 상품이 지금 너무 빨리 나온 거 아닌가. 두 회사가 비중이 너무나 큰데 여기다 증폭기를 달아준 거죠. 더 변동하라고. 그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웨 대저택입니다. 오늘 모신 분은요, 저희 채널의 경제 분야를 정말 쉽게 짚어주시는 저희 채널의 단골 손님이시자 지금 현직에서 가장 날카롭게 항상 분석을 해주시는 전문가분을 이렇게 모셨습니다. 지금 촬영일이 오늘이 7월 30날입니다. 굉장히 변동성이 지금 큰 구간을 통과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내 스스로 좀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급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자 LS증권 염승환 이사님 모셨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공저로 신간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주식 투자 지도. 이거는요, 내가 어떤 방향으로 투자를 해 나갈 건가,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한다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정말 높은 곳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시선을 제공해주는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읽어봤는데 저 역시 국내 주식을 잘 모르기 때문에 보면서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너무 저의 시선을 한 단계 이렇게 높여주는 그런 책이었거든요. 투자를 계속 할 거라면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를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금 현재 시점에서 잘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사님, 코스피가 6월 22일에 9,114포인트를 찍었어요. 그때만 해도 꽤나 낙관적인 분위기들이 좀 있었거든요. 코스피 1만 피 시대도 이제 그렇게 멀지 않았다, 뭐 이런 분석도 있고 했었는데, 갑자기 정말 사이드카가 연일 발동되면서 7월 한 달 만에 5,700포인트대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한 달 만에 34%가 넘게 빠졌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건강한 조정의 일환일까요? 아니면 뭔가 이 모멘텀 자체가 이제 좀 힘을 잃었다든지 방향 자체가 전환된 그런 추세적인 것이라고 보시나요? 예. 이게 사실 뭐 건강한 조정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하락폭이 너무 커요. 코스피가 이제 고점이 제가 알기로는 9,200인가 300까지 한번 확 올랐다가 5,500도 한번 깨질 정도로, 고점에서 40%. 보통 우리가 이렇게 급등 후에 조정을 최대치를 20% 잡거든요. 그 정도는 뭐 흔히 나와요. 근데 이제 그 이상 거기에 두 배가 빠졌다는 건, 이건 뭔가 문제가 생긴 건 맞아요.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고.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게, 그러면 보통 이렇게 강세장에 여러 조건들이 있지만 제일 먼저 보는 게 기업의 이익이 꺾였냐 이걸 보는데, 오늘도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도 있고 하이닉스도 있었는데 실적은 꺾인 게 아니라 앞으로 더 좋아질 거래요. 뭐 삼성전자도 그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이익 사이클은 전혀 바뀐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보는 게 경제나 어떤 신용에 뭐 문제가 생겼나, 금리가 너무 높나, 뭐 이런 걸 보거든요. 금리가 높은 건 맞죠. 근데 뭐 그 금리가 경기가 지금 좋아서 높은 거지, 물가가 엄청 높아서도 높은 건 아니거든요. 또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니까. 그리고 뭐 미국 연준이 지금 금리 인사한 건 아니잖아요, 아직까지. 네. 그래서 금리적인 문제도 아니고, 그럼 이제 좀 취약한 기업들의 금리가 막 튀어가지고 신용 위험이 온다거나, 예전에 관세 전쟁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실리콘밸리 은행이라고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23년도에 미국의 지방은행 하나 뱅크런 망해가지고. 났잖아요. 예. 예. 이제 그런 일들이 보통 신용에 문제를 주는데, 오히려 지금은 금리가, 이게 스프레드가 더 떨어져 있어요. 몇 년 만에 최저예요. 그게 신용 위험도 아니에요. 그다음 뭐 미국 경제도 문제가 없고, 뭐 전쟁 난 거야 뭐 이미 3월부터 있었던 일이고, 예. 뭐 거기서 뭐 더 나빠지거나 뭐 그런 부분도 아닌데, 그러면 이제 그 다른 뭔가가 문제가 생긴 거죠 지금. 그래서 봤더니 이유는 그거죠. 지금 잘 나가는 이 반도체 이익 좋은 건 알겠다. 1년 후에도 계속 이만큼 좋을까? 의심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반도체는 왜냐하면 항상 과거 사이클 보면 좋다가 주가가 먼저 꺾이고, 그리고 나서 진짜 한 몇 분기 후에 실제로 이제 이익도 꺾여버리는 게 과거에 몇 번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반도체 너무 좋지만, 내년 봤을 때는 지금 미국의 빅테크가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는 건 좋지만 영원한 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그냥 의심이에요 사실. 예. 거기다 요새 중국이 뭐 추격한다, 뭐 중국이 반도체 장비도 자립한다, 이런 것도 검증된 건 아니지만, 사실 이사님, 제가 알기로는 중국에서 반도체 장비를 만든다, 자체 생산하겠다, 독립한다, 이거는 예전에도 나왔던 얘기잖아요. 10년 전부터 계속 그런다 그랬는데, 이제 이번에는 거의 만들었다는 이제 보도가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것도 정확하게 이게 양산을
할 수 있는지는 몰라요. 명확하게 검증은 안 됐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빌미는 돼요. 그러니까 많이 오른 상황에서는 뭔가 하락의 빌미를 찾기 마련인데 그런 소음들이 이제 몇 개 겹치다 보니까 아 일단 팔자. 그래서 빠졌는데 우리만 빠진 건 아니에요. 메모리 반도체 모든 기업들이 다 폭락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 일본의 키옥시아, 미국의 샌디스크 뭐 다 대부분이 이번에 고점에서 한 3, 40% 빠졌는데 근데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빠진 거는 뭐 그렇다 치자고요. 뭐 빠질 수도 있는 건데 이제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두 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장이 저는 망가졌다. 첫 번째는 다른 나라랑 다르게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가 전체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 큽니다. 6월 한때는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60%까지 간 적이 있어요. 와, 두 개 회사가 60%. 그걸 또 추종하는 뭐 지주 회사들 있죠. 삼성전자 지분 아. 갖고 있거나 그거 다 합쳤더니 70%까지 간 거예요. 근데 가장 높았을 때가 지금 이제 50%까지 떨어졌지만 지금도 높죠. 근데 미국의 마이크론, 일본의 키옥시아는 전체 주식시장에서 차지한 비중이 5%도 안 돼요. 왜냐하면 미국과 일본은 분산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마이크론이 폭락을 해도 증시가 큰 반응이 없어요. 네, 네. 네, 그냥 반도체만 좀 안 좋은 거지. 근데 우리는 난리가 나는 거죠. 여기가 빠지면 그냥 그날 시장은 이제 다 초토화되는 거예요. 다 같이 휩쓸려서 그런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너무 좋은 상황에서 5월 27일 날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출시가 됐고 거기로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이 두 가지가 너무 좋다 보니까 당시에 뭐 전망 너무 좋았잖아요. 한번 역전해 보자. 이런 심리로 코스닥 종목을 팔아버리고 실제로 팔았어요. 그래서 코스닥을 한 10조 팔고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로 이제 13조가 빨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 6월에 되게 어려웠던 게 코스피가 막 9천 넘어서 급등하는데 코스닥은 망가지고 있어요. 계속. 이 디커플링이 됩니다. 그 이유는 뭐 너무나 명확하죠. 사람들이 옮겨간 거죠. 그때 타이밍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엄청 너무 많이 올랐을 때잖아요. 주가 바닥이 아니잖아요. 좀 과열됐을 때 레버리지 ETF 나와서 더 과열이 증폭된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메모리 반도체 모든 회사들 주가가 이제 아래로 방향을 틀기 시작하는 데가 의심이나 이런 것 때문에 또 너무 필요한 것도 있고 아래로 내려가니까 이제는 이제 역방향 베팅이 나오기 시작해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ETF는 그걸 또 추정해야 되니까 또 때리고 근데 이건 2배짜리니까 더 때리고 그런 상황에서 또 B2도 많았잖아요. B2까지 청산되고 사실 마이크론도 그렇고 일본의 키옥시아도 B2가 많았어요. 다 공통된 현상인데 우리나라만 발작한 건 둘 비중이 너무 크니까 그 코스닥 빼서 이거 샀으니 시장 망가지니까 또 다른 기업도 다 던지고 그냥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그러다가 중국이 반도체 장비 자립한다는 뉴스 나오니까 그날 우리나라 서킷 브레이커 걸리고 이틀 연속 서킷 브레이커 걸렸잖아요. 뭐 본 적이 없는 건데 이틀 연속은 기업의 가치나 이런 거 보면 아무 문제는 없어요. 끝없는 의심과 이 레버리지 ETF나 솔림 이런 것들이 역방향 작용하니까 수급이 망가지면서 빠지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걸 저도 처음 봤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매도도 힘들었던 게요. 차라리 뭐가 진짜 경기가 망가지건 신용에 문제가 생기건 삼성전자 이제 이익 사이클 끝났건 막 이랬으면 그냥 팔아버렸겠죠. 안 좋으니까. 근데 우리가 배우기로는 이렇게 경제나 이익이 좋으면은 장기 투자해야 되잖아요. 근데 단지 수급으로 빠지니까 팔 수도 없고 속도가 또 너무 빨라요. 한 달만 만에 이렇게 코스피가 40% 빠진 적도 없었죠. 금융위기 때도 이렇게 안 빠져요. 보통 빠지면 최소 3, 4개월 그럼 걸리고 아니면 보통 1, 2년 걸려요. 이 정도 빠지면. 근데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뭐 팔 시간도 없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더 어려웠고 뭐 굉장히 그냥 예.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저도 그냥 버티라고는 하거든요. 주가는 뭐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근데 5월 말에 출시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이걸로 한번 인생 역전해 보자. 예, 해서 어차피 반도체는 앞으로 AI 흐름에 따라서 계속 좋을 수밖에 없고 미래의 쌀이라고 하니 크게 쫙 자산을 증식을 한 방에 좀 해야겠다라는 판단들로 많이들 들어가셔서 이게 아마 레버리지로만 증발해버린 개인 손실도 금액이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전체 레버리지가 이번에 날라간 돈이 고점 대비해서 56조 원. 아마 단일 종목 레버리지는 한 20조가 날라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중에 모든 게 다 개인만의 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도 있으니까 거의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들 하시니까. 근데 문제는 기다려서 올라가면 그래도 좀 희망을 가질 텐데. 그래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내가 최고점에 물렸다 하더라도 결국 업황 좋아지고 그러면 정고점 넘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괜찮은데 레버리지는 그렇게 본주가 원상복귀를 해도요 회복이 안 돼요. 이게 음해복리 효과 때문에 빠질 때 2배 빠지는데 오르면 그만큼 더 올라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원금 회복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해져 버리거든요. 그렇다고 또 다시 50%가 오른다고 해도 절대 회복이 안 되잖아요. 다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원금 회복하려면 본주는
두 배 오르면 되죠. 50% 빠졌다가 네. 그러면 이제 원금 회복되는데 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이제 만약 90% 빠졌다고 쳐볼게요. 0이 아니라 90에서 회복이 되려면 10배 올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만약에 본주가 2배 오르면 이건 4배 오르는 거잖아요. 그럼 4배 올라도 여전히 반토막일 거야. 아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회복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해져 버린. 실제로 지금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많이 사셨는데 그게 최고점 대비해서 아마 75%가 빠졌어요. 그러면 회복 사실상 거의 불가능해져 버린. 근데 아쉬운 건 뭐냐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안 나왔어야 되는 상품이 지금 너무 빨리 나온 거 아닌가. 차라리 할 거면은 많은 종목을 다 허용해 버렸으면 분산이라도 됐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2개만 허용했고 그래서 이게 완전 증폭기 효과를 해버렸고 이 피해가 이제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어떤 구조 이해가 좀 약간 없었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은 있는데 이미 근데 엎질러진 물이니까 뭐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두 회사가 비중이 너무나 큰데 여기다 증폭기를 달아준 거죠. 더 변동하라고 그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이 책 대한민국 주식 투자 지도, 네, 지도거든요. 말 그대로 방향을 잡아주는 책에서 세 개의 강물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결국 AI가 몰고 올 산업 구조의 재편, 그리고 무거운 자산의 시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니 무브, 이 세 가지 강물이 합쳐지고 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스피가 작년에 2,500부터 거의 10년간 박스피였는데 천장을 깨고 이제 9,000까지 한번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런 이제 배경은 그냥 된 게 아니라 뭔가 세상의 변화에서 우리가 준비를 잘하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 첫 번째 흐름은 그거죠. AI 산업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AI는 물론 우리가 지금 쓰는 거는 뭐 챗GPT랑 대화하고 클로드한테 코드도 맡기고 막 이러면서 작업도 하겠지만 그건 디지털 화면으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상의 공간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장치 산업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거대한 유형자산 투자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지난 15년간은 미국 빅테크들은 크게 투자할 게 없었어요. 유튜브로 돈 많이 벌고 그냥 1등 딱 해서 구독자 모아서 광고 매출 올리고 구독료 뭐 넷플릭스도 그런 모델이죠. 넷플릭스가 뭐 어디 공장 짓고 하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거의 특징이 뭐냐면 한 번 만들면 무한 복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무한으로 여기 구독만 하면 다 볼 수 있으니까 너무 비즈니스 모델이 너무 좋죠. 엄청난 이익률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AI 산업은 그게 아니거든요. 젠슨왕이 그 얘기를 했어요. 최근에 이 AI 산업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기존의 인터넷 시대는 한마디로 그냥 녹화 방송 같은 거래요. 녹화를 해놓은 다음에 그냥 계속 불러오면 된대요. 뭐 새로 찍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무한 반복. 그러면 뭐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넷플릭스 얼마나 돈을 많이 벌겠어요. 예, 첫 투자만 좀 하면 되는 건데 AI는 그게 아니래요. 모든 걸 다 생방송으로 찍어야 된대요. 근데 그런 생방송을 하나하나씩 찍을 때는 당연히 새로운 걸 다 세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하는 게 결국 AI 데이터 센터 짓는 거고 그리고 그 AI 데이터 센터가 하는 역할은 이제 흔히 우리 요즘에 토큰이라는 얘기 많이 하죠. AI 지능인데 이 지능을 만들어내려면은 반드시 고성능의 데이터 센터가 이게 갖춰져야 되잖아요. 앞으로 우리 개인들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기업들도 AI에 엄청나게 의존을 할 거고 어떻게 보면 인턴 역할을 하는 이 친구 하나를 이게 놓고 그냥 AI한테 시키는 거죠. 야 너 엑셀 좀 만들어봐. 그래프 그려. 저기 식당 예약 좀 해. 이건 대화가 아니라 명령을 하는 거죠. 그럼 더 많은 이제 토큰이 들어가는데 근데 결국 그 토큰은 찍어내기 위해선 데이터 센터 장치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구글은 투자 많이 안 하고 돈 많이 벌어서 주주한테 주주환원 해주는 기업인데 이 구글의 실적 발표를 봤더니 이 회사는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가 아니라 장치 산업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 돈을 엄청 투자하고 빚까지 내고 주주환원 할 돈도 이제 없어지겠죠. 근데도 멈출 수가 없대요. 그냥 계속 투자하겠대요. 구글 이번에 실적 발표 최초로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 빅테크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럼 거기에서 젠슨왕의 엔비디아는 수혜를 받잖아요. 반도체 공급하고 AI 가속기를 공급하고 그 안에는 우리 한국의 메모리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혜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당연한 거예요. 네. 이게 언제까지 투자될지 몰라요. 국가 단위 투자는 우리 이제 시작이죠. 우리도 1,100조 원 들여서 데이터 센터 깔기로 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어쨌든 전 세계가 이런 투자를 할 텐데 우리는 거기다가 한마디로 금 캔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곡괭이 주는 회사죠. 이것 때문에 이제 코스피가 저는 9천 갔다고 생각하거든요. 비싸진 게 아니라 제 가치를 좀 찾아가는 과정이었던 예, 거였잖아요, 사실. 맞아요. 뭐 예를 들어 뭐 미국의 테슬라 같은 회사는 보통 PER을 300 정도 받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뭐 우리는 지금 PR 4배 받았죠. 이번에 폭락해가지고 마이크론이 메모리 중에 꼴찌예요. 3등 1, 2, 3등 중에. 근데 시가총액은 지금 오늘 저희가 촬영하는 기준으로는 마이크론이 아마 1등일 거예요. 역전한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삼전닉스가 너무 빠져가지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4위 업체인 중국의 CXMT 있죠. 거기는 우리랑 급 차이가 나잖아요.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이익이. 근데 시총 차이가 하이닉스랑 19%밖에 차이가 안 나요.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죠. 근데 우리가 볼 거는 뭐 내가 만약에 삼성전자를 갖고 있다면 AI 산업 재편에서 삼성전자가 하는 역할이 바뀐 게 있나? 여전히 바뀐 건 없어요. 여전히 곡괭이 제공하고 있고 더 많이 달라고 그러는데요. 심지어는 지금 미국의 빅테크들이 5년어치 먼저 달래요. 5년 계약 맺자. 곡괭이나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 앞에 금이 다 보여요. 누가 봐도 캐면 다 수익 날 것 같은데 그러면 미국 빅테크는 눈이 뒤집어지죠. 곡괭이 살 돈 없으면 빌려서라도 사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거는 워런 버핏도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왜 구글에 투자했는지 본인이 직접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그러잖아요. 왜 구글에 투자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직접 지시했고 AI로 돈 버는 게 지금 명백하게 보이는데 그거에서 1등하는 회사는 구글 같다고 자기는 인정한 거예요. 구글이 디지털 철도망을 깔아줄 거래요. AI 철도망을 깔 거고 나는 그 회사를 선택했고 물론 투자 많이 하는 게 다들 불편하게 생각할 수는 있다. 그러나 내가 봤을 때는 내년부터 그걸로 돈 벌기 시작하고 28년도에 엄청난 돈을 벌 거고 빅테크가 바뀐 거에 이제 워런 버핏도 이제 이 시대적 변화에 서로 순응하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이 투자가 헛됐다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이거는 합리적이다.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엔비디아가 필요하고 우리 한국에 반도체가 필요한 게 맞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번째예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은 무거운 자산, 이것도 똑같은 거죠. 무거운 자산 시대. 지금 이 AI만 그런 게 아니라 비유를 하나 들어드리면 이번 이란 전쟁에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제일 이슈가 됐던 게 그 천궁 2라는 미사일. 아랍에미리트가 부족해가지고 우리 바로 보내줬죠. 우리나라의 역할은 뭐냐면 AI에서도 비슷한 역할이지만 곡괭이를 주는 역할이에요. 필요한 것들을. 방산 무기 필요해. 근데 우리나라는 배송 속도가 좀 빨라요. 금방 배송해 줍니다. 독일이나 이런 유럽도 강대국 맞는데 여기는 배송 속도가 너무 느려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라면 변압기 필요하죠. 미국은 전력망 새로 현대적으로 구축해야 되거든요. 60년대, 50년대에 지은 전력망이 많대요. 네. 이거 이제 내구 연수가 지나서 교체해야 되는데 그러면 변압기가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 변압기는 또 빨리 준단 말이에요. 성능도 좋고 초고압 변압기도 우리가 너무 잘 만들고 지금 미국이 필요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배. 네, 네. 군함 만들고 싶은데 만들 능력이 안 돼요. 중국하고 손잡을 수도 없어요. 우리 보고 SOS 치잖아요. 거기다가 유럽도 그렇지만 미국도 마찬가지로 원전 지금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원전 경쟁력도 미국이나 유럽 많이 떨어져 있고 우리 손을 빌려야 되고. 근데 이런 무거운 자산 시대에 우리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중국. 우리 앞길을 다 막는. 근데 지금은 뭐죠? 경제학 논리가 안 통하는 시대예요. 지정학의 시대는 뭐냐면 당연히 중국 거 써야 돼요. 어떤 CEO나 국가 수반도 우리나라 거 쓸 이유가 별로 없어요. 같은 품질이면 다 중국 거 씁니다. 가격이 싸니까. 그게 당연히 맞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 기분이 나빠도. 지난 10년, 15년은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근데 지정학의 시대는 그게 아니에요. 가격보다 내 편이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랑 해야 돼요. 이제 그 조건이 위에 딱 붙어요. 그런 순간 중국은 삭제돼요. 그래서 중국 원전과 우리는 경쟁할 이유도 없어요. 중국 군함과 우리 경쟁 안 합니다. 미국에 못 가요 어차피. 당연히 반도체 만든다고 쳐도 그 중국 반도체는 못 가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애플 그 팀쿡 CEO 저는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아요. 팀쿡 CEO 때문에 중국 반도체 쓰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 왜냐면 우리나라 반도체 너무 비싸니까 아이폰에 넣으면 비싸요. 로비를 했나 봐요. 미국 정부에 중국 거 쓰게 해달라. 요청을 했는데 미국 상원의원 몇 명이 오늘 성명서를 냈어요. 애플 불장난하지 말라고. 한 달 후에 애플의 답변서를 기다리고 있겠대요. 안 쓰겠다는 확약을 하래요. 애플의 입장은 뭐냐면 미국에 쓰는 아이폰에 어떻게 중국 반도체를 넣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보안 문제 때문에. 그래서 중국 안에서 쓰는 아이폰에 거기만이라도 넣게 해달라 요청을 했나 봐요. 근데 상원의원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걸 허용하는 순간 전 세계 다 퍼진다. 그래서 한 달 후에 답변 내라 그랬어요. 하지 말란 얘기예요 사실은. 이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기업들은 중국 거 쓰고 싶어 해요. 근데 미국 정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허용하기 시작하잖아요. 중국의 모든 게 다 침투하기 시작할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중국과 미국이 서로 이렇게 사이가 나빠야 돼요. 계속. 그래야 우리 제조업이 살아요. 미국의 파트너 되고 유럽의 파트너 되고. 그래서 그런 내용도 여기 쓴 거거든요. 이게
주가 빠졌다고 바뀐 게 1도 없어요. 여전히 진행 중이죠. 그러니까 반도체라는 AI의 산업 재편의 수혜. 두 번째는 무거운 자산 시대가 한두 개가 아니라 우리는 소프트웨어가 잘 될 때 좋을 수 없는 국가예요. 우린 무조건 제조업이에요. 제조업이 잘 되는데 중국을 견제할 때 우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국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제품을 전 세계에서 다 만들 수 있는 국가가 있나? 배부터 무기, 뭐 카메라, 반도체, 뭐 자동차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시면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중국하고 한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요게 하나가 이제 두 번째 때문에 강물일 수 있는 거고 마지막 강물은 뭐냐면 이제 정부 정책도 바뀌었죠. 머니무브 상법도 개정하고 부동산이나 예금에 있던 걸 이쪽으로 트자 이런 정책들이 어쨌든 당연히 좋아서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붙으면서 올라왔는데 주가 빠졌다고 해도 정부 정책이 지금 이게 후퇴한 건 아니거든요. 다만 아쉬운 건 뭐냐면 시장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했다. 레버리지 ETF를 출시를 안 했어야 되는데 결국엔 코스닥 활성화한다 그러고 시장 활성화한다 그랬는데 그걸 출시를 해버리니까 환율 잡으려고 그걸 출시하면서 시장을 완전히 망가지게 돼버렸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잘 하다가 결국엔 이 악수를 둔 거죠. 그 악수가 결국엔 모든 거를 지금 이제 덮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부가 어떻게든 해법은 찾아야 되겠지만 정부의 기본적인 그 상법 개정과 이런 건 바뀐 건 아니다. 그래서 물줄기가 바뀐 건 아닌데 그러니까 첫 번째 강물, 두 번째 강물은 계속 물줄기가 지금도 올라가요. 뭐 어쨌든 주가는 폭락하더라도. 근데 세 번째는 물줄기가 올라가는데 그 단일종 레버리지 ETF가 그냥 아예 막아버렸어요. 역행하게 지금 만들고 있어요. 요 물줄기 다시 트게 만드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